정비법이 마무리가 돼가나요? 이 정비법의 8번째 테마하고 9번째 테마만 하면 이 정비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8번째 파트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파트인데, 이 관리처분계획 파트는 우리 절차상에서 우리 정비사업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예전에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받아서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로 넘어오고, 조합이 설립되면 이 조합이 정식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 시행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로 온 겁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도 우리가 실무제를 여러 가지를 내는데, 관리처분 계획 단계는 이 전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 우리 개정된 거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90일이 120일로, 120일이 90일로 바뀌었죠. 언제부터? 2025년 5월 1일부터 90일로 바뀝니다. 120일에서. 90일이 뭐 합니까? 어떤 기간입니까?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공사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이 아니라 90일 안에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라는 걸 보내고, 분양 공고라는 걸 한 다음에 분양 신청을 일정한 기간을 주고 접수를 받습니다. 여기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알려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을 하십시오. 분양받을 의사가 있었을 때.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분양 신청이라는 기간을 주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되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과 조합원들의 명단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원하는 아파트 분양 평수 같은 것들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평수를 조합원들한테 배정을 하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추가 부담금 또는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인지 결정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문수구청장한테 인가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되면, 여기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의 이제 새 아파트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종전에 노후한 주택을 가지고 있던, 또 종전 토지 같은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제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데, 1번 문제가 뭐냐면, 이 감정평가업자를 이제 감정평가 법인을 이제 선정하는 건 절차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재개발 사업이네요.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앞으로 분양받을 분양 예정 건물의 가격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 종전 토지 가격은 어느 시점에 평가합니까?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 토지 가격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 이 감정평가 법인이 이제 감정평가 업자인데, 이런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누가 합니까? 재개발일 때는 2명 이상을 선정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기 때문에 시장이 선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선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법인 4명이 들어가면, 4명도 맞나요? 원문을 보시면 2인 이상이기 때문에 4명도 맞는 겁니다. 지금 A, B, C가 모두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종전 토지 가격을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줄여서 사업시행인가고시로부터 시장문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을 해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종전 토지 가격 같은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맞는 것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간단하게 해설을 보시면요. 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이 2명 이상을 모두 선정하는데, 재건축사 같은 경우는 시장문수 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이 들어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하는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2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1명 이상은 시장문수 등이 선정하고 나머지 1명 이상 등은 이 조합이 선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개선 사업은 재건축과 다르게 2명 이상을 모두 다 시장문수 등이 선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15회 때 문제를 내건데, 15회면 한참 전이죠. 사실 제가 이제 중개사 시험 합격한 게 9회 시험인데, 이 15회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그때 15회 시험을 이제 2번 봤었는데, 어려서 막 그때 수험생들이 데모해가지고, 그때 시험을 2번 봤습니다. 그때가 유일하게 2번 본 건데, 어쨌든 간에 보면 중요한 거는,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당시에 보시면 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이 가격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평가하고 또 분양받을 분양 예정돼지 건물의 추산액, 그다음에 세입자한테 손실보상을 할 때 그 평가액 같은 것들은 감정평가 법인이 2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2인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개발이나 개선 사업은 시장문수 등이 2명 이상을 모두 다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은 시장문수 등이 선정을 하는 1인 이상이 들어가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로 선정하는 1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이 들어가서 이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이 감정평가 법인들이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네요. 감정평가 법인 등을 2인 이상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주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선정하는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잘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 또는 작성 기준 이런 말 쓰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15회 때는 2번 법이어가지고 15회 원래 시험이 있었고 그게 참 어렵게 나와서 우리 수험생들이 막 데모하고 막 항의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봤습니다. 더 봤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관리처분 계획에서 자,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해도 현금 청산이 불허된다가 아니라 너무 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현금 청산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 자, 우리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한이 마감이 되면 누구누구 조합원들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준다. 이게 분양 설계입니다. 그래서 분양 설계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까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의 기준이고 이 분양 설계 같은 것들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2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절차상에서 자, 관리처분 계획의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점으로 시점을 잡아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관리처분 계획의 분양 설계라는 것들은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중에서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평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딱 계산해서 이 시점으로 평가하고 관리처분 계획의 분양 설계 같은 것들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이번에 분양 설계는 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다 틀렸습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항상 이게 공통된 규칙인데, 자, 하나의 토지를 자, 3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2인 이상이 공유하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일 때는 2주택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2명 이상이 자, 1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의 주택만 주고 나중에도 공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시면 1주택만 주는 게 아니라 2주택만을 주는 게 아니라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자,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자,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 경기도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자, 종전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네요. 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으로 묶여있을 때는 아니다. 그때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있으면 5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5개 가지고 있으면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다. 단 해당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처럼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그때는 5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오늘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권리 명세도 포함이 된답니다. 자,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권리자들한테 손실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도 포함이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건 정답이 지금 4번이겠죠. 4번이 옳은 겁니다. 자, 우리 좀 보충 설명을 보면요.
자, 밑에 써 있는 것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분양설계라는 걸 한다. 언제 기준 날짜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분양신청자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분양신청한 사람들한테 아파트 평수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 분양설계입니다. 자, 아직 동호수점은 안 합니다. 동호수점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분양설계를 통해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택을 분양해주는 것들이 분양설계입니다. 평수 분양. 자,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자, 여기 이제 감정평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분양받을 그 새 아파트겠죠. 대지 건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실 가격입니다. 요 이제 아까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같은 경우는 가격 평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실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사업비의 추산액. 각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자, 조합원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빼두는 그런 보르지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자, 보르지 형태로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명세. 그리고 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아까 문제 나왔던 것이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이런 것들도 관리처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일단 보시고 뒤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는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성명, 자,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이 바로 이제 앞으로 받을 아파트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시점으로 이제 감정평가한 가격, 전체 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자,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 명세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해야 되고, 자, 증감안권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증환지, 감환지 이렇게 옛날에 우리 도시개발부에서 환지 방식과 유사하게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도 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물이 자, 종전 토지나 건물이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경우에는 면적을 증가해서 너무 좁으면 증가해 줄 수도 있고 너무 좁은 토지는 감소해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너무 좁은 토지라는 게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같은 경우는 이 분할된 토지별로 분양하지 않고 또 너무 좁은 토지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도 가능합니다. 아까 문제 나왔었죠? 너무 좁은 토지일 때는 현금 청산도 가능합니다. 자, 입체여건은 뭐 나중에 분양받을 때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지분 같은 경우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분양 설계는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자,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양 가능한 주택 수준 보세요. 자, 한 세대주나 1인이 자,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원칙이 하나의 주택만 주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면 하나 이상 주택, 즉 주택을 5개 있을 때 또는 뭐 토지를 5필지 같은 거 갖고 있을 때는 1주택만 공급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입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거죠. 아까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방법으로 여러 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2번부터 먼저 보세요. 자, 3주택까지 공급한다. 어디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택을 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면 3주택까지 공급한다. 다만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으로 묶여있을 때는 3주택을 주지 않고 제외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칙대로 가서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 3주택까지 준다. 자, 그런데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과밀억제권역이 여기 서울시 들어가고 자, 서울에 인접한 뭐 의정부시라든가 구리시, 하남, 성남, 수원 이런 데까지가 이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자, 우리 경기도 지역도 뭐 파주라든가 양주 이런 데는 밑으로는 뭐 화성이라든가 오산 이런 데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대충 보세요. 근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자, 이거 보세요. 자, 재건축을 하는데 조합원 한 사람이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밀옥조권역 안에서는 3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과밀옥조권역 아니라도 서울의 강남구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을 때는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자, 과밀옥조권역에서는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을 때 3개 받고 나머지 2개는 현금청산입니다. 자, 근데 거기가 과밀옥조권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과밀옥조권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서울의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지역들이면 하나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밀옥조권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같은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 수가 5개면 5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원문을 한번 보세요. 자, 과밀옥조권역 안에서는 재건축 사업하는데 한 사람이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주택까지 공급하고 나머지 2개는 현금 청산을 받는 겁니다. 자, 단 과밀옥조권역 안에 재건축 사업하는 장소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이 주택법상 이런 자 용어가 지정됐을 때는 자 여기 3주택까지 공급받는 것을 제외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원칙대로 하나만 밖에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도 있네요. 자, 5개를 가지고 있으면 5개를 다 받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과밀옥조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과밀옥조권역이 아닌 재건축 지역, 그런 지역일 때는 뭐 지방이든 아니면 과밀옥조권역을 벗어난 나머지 경기도 지역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다. 자, 이 경우도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묶여있을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에서 또 제외를 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 밖에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받는 경우도 또 더 있습니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쓰려고 할 때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주택공사 등이 받을 때는 자, 이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죠. 이때는 과밀옥조권역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자, 그 밖에 뭐 우리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B번, C번, D번도 과밀옥조권역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A번입니다. A번.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과밀옥조권역 안에서는 5개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 3개만 받아라. 그리고 과밀옥조권역이 아닌 지역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5개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5개를 다 받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이건 다 예외로 빼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만 더 보면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금액이 높거나 종전 토지 건물을 감정평가했는데 막 금액이 막 10억 정도 나온다든가 굉장히 비싸게 자, 종전 토지나 주택의 면적이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2주택 범위 안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전 토지 건물을 가격을 평가해 봤더니 막 가격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든가 또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막 100평 뭐 이런 식으로 100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죠. 큰 면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면적 범위, 주거 전용 면적 범위나 가격 범위 안에서 2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주택을 쪼개서 2개로 나눠받는 건데 하나는 전용 면적 뭐 85제곱미터를 받고 나머지 하나 더 받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3년간은 뭐 전매 같은 것들은 금지된다. 상속은 예외고 만약에 이제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종전주택의 전용면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50이다 그러면 150 정도를 가지고 있다 전용면적으로 그럼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라는 사이즈로 먼저 하나를 받고 추가로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를 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금액이 높거나 종전주택의 전용면적이 크면 그 면적 범위 안에서 가격 범위 안에서 주택을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짜리를 2개로 이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 더 받는 주택은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자,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제 다시 또 뒤에 가면 이거 관련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한번 좀 설명이 길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바로 설명한 거 문제가 3번에 나오네요. 자, 17회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택 공급을 받을 때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자, 과밀옥조권역 내에서는 자, 한 세대가 3주택을 받으면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었죠. 과밀옥조권역 내 재건축이면 3개의 주택까지 과밀옥조권역 이외의 지역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3개니까 과밀옥조권역 내에서 자,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3개이기 때문에 뭐 3개하고 원래 3개 받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주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정권역 내에서는 3주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까지 받으려고 했다가 투기과열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만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과밀억정권역 이외의 적일 때는 3개라고 한정하지 말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가 소유한 게 2개면 2개,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뭐 4개면 4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3개라고 또 나왔으니까 요 3개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는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3개를 다 받는 거네요. 근데 3개라고 하지 마시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공급받는다 최대로. 요거는 과밀억정권역 내에서는 3주택을 받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 니은번은 3개.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은 뭐 예외로 빼고 1번과 1개와 3개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문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준공인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곳이 그쪽인데, 옳은 걸 찾는 문제네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이다. 그럼 시장문수 등이면,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준공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준공인가 신청 없이 그냥 그 공사 완료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보시면 시장문수 등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준공인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공사 끝나면 그냥 공사 완료 고시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준공인가를 안 받고, 대신 이제 시장문수 등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시장문수 등한테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준공인가 절차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공사 완료 고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일 때는 준공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2번.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한테 미리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사용허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예정자가 미리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시장문수 등이 먼저 완공된 건물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업 시행자한테 사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입주자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 시행자한테 미리 사용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대표적으로 조합원들, 또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4번. 정비사업에 따라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 같은 걸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곳이 다음 날에 이제 취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종전 토지 위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 등의 등기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물 쪽으로 그대로 설정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잡혀 있을 때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것들이 분양되면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 쪽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종전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 쪽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 4번이겠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법상 준공인가를 다시 준공검사라는 걸 다시 실시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비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를 하면 그러면 정비법상 준공인가를 따로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비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문수 등이 별도로 뭐 검사 같은 것들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5번도 틀린 겁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은 지금 좀 보충 설명을 보면요. 준공인가권자 여기 보십시오. 시장문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대표적으로 뭐 조합이라든가 뭐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시장문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시장문수 등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문수 등은 준공검사라는 걸 내부적으로 실시해서 사업 시행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됐다고 인정을 하면 준공인가 후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인 시행자일 때는 본인이 준공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준공인가 없이 그냥 바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 고시를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중고인가를 처리했습니다. 다른 법률, 정비법상 중고인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고인가를 처리했을 때는 이 정비법상 중고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문수가 뭐 따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비법상 중고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고시 효력 발생일. 자, 공사 완료 고시. 아까 우리가 준공인가 마무리하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 절차를 거친 후 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받을 내용을 통지하고 자, 대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고요. 종전 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자,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뭐 여기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 쪽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앞에 우리 문제에서는 건축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니까 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 쪽에 저당권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가로 아래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 이렇게 지문을 주고요. 밑에 보시면 문제를 주시고 자,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 등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자, 기준 날짜 다음 날로부터 가로 아래 어떤 행위를 하면 해당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그 기준 날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해서 이 투기억제라는 게 힌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토지만 가져도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고 이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단독으로 토지를 가지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90제곱미터가 서울시 같은 경우 기준인데, 어쨌든 토지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 500제곱미터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100제곱미터씩 5필지로 분할 같은 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갖다가 뭐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 소유권을 이렇게 옮겨놨다가 여러 개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겁니다. 자, 그런 행위를 하면 이걸 투기로 보는 겁니다. 조합원 수를 막 늘리고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또는 단독 그 등기의 건축물을 구분 등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쪼개기란 말도 쓰는 것이죠. 토지를 쪼개서 여러 개의 분할 등기를 한다든가 건물을 쪼개서 여러 가지 구분 등기를 하는 건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요 기준 날짜 다음 날로부터 자, 요런 같은 어떤 쪼개기 행위를 했을 때는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을 분양을 할 때 이 분양받을 권리를 한 개로 볼 거냐 쪼개기한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인정할 거냐 그런 걸 따질 때는 요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준 날짜가 8월 1일이다. 어떤 사람이 8월 5일 날 8월 1일이 기준일인데 8월 5일부터 뭐 쪼개기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분양받을 권리가 몇 개 있는지 산정할 때 요 기준 날짜 다음 날을 작성해가지고 뭐 8월 1일이 기준일이면 8월 2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를 딱 해서 날짜 딱 시작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몇 개 있었는지 그렇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가로 안에 쪼개기 같은 걸 했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 쪼개기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1번처럼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을 때는 대표적으로 토지를 분할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든 겁니다. 자,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물이면 등기가 하나짜리인데 그거를 같은 법상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면 여러 개의 등기로 이제 구분 등기를 해가지고 이제 건물 자체를 쪼갠 거죠. 자, 나대지에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나대지 소유자가 한 필지 소유자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다가 연립주택 같은 걸 줘가지고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구분 등기를 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고 이것도 일종의 투기행위 쪼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은 아니죠. 4번은 이제 수개의 필지 토지가 한 필지 토지로 합병됐다. 이거는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었는데 하나의 토지로 합병되면서 소유권이 줄어든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쪼개기가 아니고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감소하는 행위로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들어간 투기적인 그런 분할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합병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동일인이 토지와 주택을 같이 갖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한 명의 등기 하나짜리가 두 개로 분리됐기 때문에 이것도 쪼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틀린 것을. 자, 이 원문을 보면 자, 분양받을 건물이 다음에 해당이 되며 다음에 해당되는 게 다 이게 쪼개기 한 겁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든 또는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전에 따로 정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 기준날짜, 기준날짜 다음날, 자, 이런 쪼개기 같은 것들을 기준날짜 다음날 이후에 합니다. 이후에. 그러면 그 기준날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날짜라는 걸 정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쪼개기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기준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 여기서 합병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자, 소유자 수가 공유자 수가 2명이니까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자,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했을 때는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이렇게 되겠죠. 공급을 해서 2명 이상이 공유한 사람이 나중에 분양 받았을 때도 뭐 공유 형태로 갔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따져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자, 소유한 그 소유자 수만큼, 공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한다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이를 면적을 좀 감소해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설계할 때는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분양 설계 누구누구 조합원들한테 자,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게 분양 설계입니다. 자, 이거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과밀옥적 권역 따지지 않고 근로자 숙소로 쓰거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쓰고 있다가 그게 이제 재건축 같은 게 됐을 때 그때는 그가 소유한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자, 그다음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같은 게 있었거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좁은 토지니까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던 지문이네요. 정답은 우리가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우리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청산금이라는 건 왜 생길까요?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하고 나중에 분양받을 토지 건물의 가격을 비교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받을 아파트 값이 일반적으로 크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 같은 거를 정산하는 게 청산금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분양을 안 받기로 한 사람은 종전 토지 건물을 평가해서 그거로 이제 청산금을 받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청산금이라는 문제는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과 분양받는 게 있을 때는 분양받는 토지 건물의 가격하고 차이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청산금 형태로. 자, 1번 보시면요.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이라는 금액이 크게 나오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자,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종전 토지 가격하고 앞으로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그 종전 토지의 뭐 규모라든가 위치, 용도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평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종전 토지, 분양받을 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자,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 조합 같은 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조합원들한테 부과했는데 안 내면 시장문수가 아닌 그런 사업 시행자는 시장문수 등한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문수 등이 청산금을 이제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자,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게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기산점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같은 것들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 지역에 이 노후한 건물에 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이 건물주가 아마 돈을 빌려 쓴 것 같으네요. 그럼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있는데, 이 건축물 소유자가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지 않고 대신 청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저당권자가 해당 목적물이 없어지죠. 대신 이제 돈으로 청산금을 종전 건물 소유자가 받아가니까 이 청산금을 미리 압류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상대위죠. 7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5번 지문도 맞는 내용으로 보시고 정답은 여기 4번이 틀렸죠.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틀렸습니다. 자, 조금 청산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청산금의 징수나 지급인데,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을 원래 언제 하는 거냐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이 분양받을 대지의 가격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문제 나왔듯이 원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징수하는 이 기간이 총회 의결을 따로 거치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도 이렇게 기간을 별도로 잡아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네요. 청산금 소멸시효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해야 되고, 행사하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 징수할 권리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위탁 신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상대위 같은 게 있죠.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고, 저당권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미리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 아까 우리 문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나서 마무리 절차에 대한 순서를 지금 옳게 나열된 것을 찾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준공인가라는 걸 받고 나서 준공인가 다음에 토지를 분할합니다. 준공인가 받았으면 토지를 분할하고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공인가, 기역, 디귿, 니은, 리을입니다. 순서가. 여기 보시면 정답이 1번입니다.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자, 간단히 보시면요. 자, 우리 준공인가, 우리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시장문수 등한테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라는 걸 한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받을 사람들한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등기 같은 것들을 새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서니까 이거 한번 좀 보시고요. 자, 9번 문제. 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우리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자, 지분형 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입니다. 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일 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면 가격이 6억짜리다. 근데 그거를 반반씩 소유권을 갖는 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의 절반의 소유권은 여기 토지주택공사가 갖고 나머지 절반만 지분을 갖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분형 주택이라고 해서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 면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만 지분형 주택을 건설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 85제곱미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이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이거 한 차례 20일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30일 틀렸습니다. 자, 1번이 지금 맞는 거로 봐야 되고 2번은 틀렸고요.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공유자가 있었을 때는 공유자 숫자 같은 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죠. 3번도 틀렸고요. 자,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했을 때는 시장문수 등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증 요청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 요청 같은 거 했을 때 시장공수 등이 이게 의무적으로 이게 따라야 됩니다. 자, 틀렸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 토지만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수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이게 90제곱미터 미만만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9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는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거네요. 타당성 검증 요청,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달라 이런 것들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정답을 일단 1번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1번이 정답이죠. 지분형 주택. 분양청 기간의 연장은 20일 범위 안에서 3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수 무시하고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이렇게 요거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이 있고 날로부터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지금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요.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이 뭡니까? 이렇게 아파트 하나가 있었을 때, 이 지분형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절반의 지분을 갖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절반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아파트가 이 바로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할 때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지분 자체는 이제 세부적인 규정을 좀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뭐 절반 정도는 사업 시행자 토지주택공사가 갖고 나머지 이렇게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았을 때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형 주택 같은 경우를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공동 소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신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주택 같은 걸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인수자가 됩니다. 인수자. 인수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서 갖고 있는데,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한 사람, 또는 이제 건물의 사이즈가, 주택 사이즈가 전용으로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만 가진 사람,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가진 사람, 또는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만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러면 여기가 세입자도 있네요. 세입자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90 미만의 토지만 가진 사람도 요청할 수도 있고,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만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장관이나 시도나 신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5번 지문으로. 잘 봐야 됩니다. 세입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 없이, 아니면 토지 없이 건물만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만 가진 사람들은 이것도 반값 아파트, 토지는 빌려 쓰고 건물만 분양받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분형 주택은 토지 건물을 분양을 받을 때 절반씩만 받는 겁니다. 토지의 반, 건물의 반 이런 식으로.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지분형과 다르게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건물 부분만 분양받고 나서 나중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들을 별도로 내야 되는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시장군수 등은 다음에 해당이 되면 공공기관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된다. 보시면 아까 조합원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검증 요청 같은 걸 하면 타당성 검증 요청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타당성 검증 같은 것들을 시장군수 등이 이런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부동산원한테 검증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게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현금 청산하는데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뭡니까? 아까 우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분양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그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분양을 이제 안 받기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정 소유자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손실보상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90일 안에. 자, 근데 손실보상 협의를 90일 정도 해봤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자, 이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너무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조합이 이제 그 사주는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협의가 안 되면 밑줄 내려가서 자, 그 90일 요 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60일을 재가지고 이제 강제로 재개발할 때는 강제 수용 절차, 수용 재결 신청, 재건축일 때는 강제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매입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90일, 60일이죠. 정답이 이제 이게 4번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자, 다음 해자에 대해서 다음 해자에 대해 손실 보상에 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협의해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 너무 작은 면적을 갖고 있어가지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분양장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을 협의하고, 자, 협의가 안 되면, 자, 90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은 강제 매입 절차의 수용 재결로 하는 거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우리 이론 시간에 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90일, 60일 이런 순서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것도 아까 설명이 된 건데요. 자, 이거는 제목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요청자입니다. 아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세입자도 있었지만 아까 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가진 사람, 그다음에 주거 조용 면적으로 4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 주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요청할 수 있죠. 자, 가론에 들어갈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부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라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재개발로 인수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상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의무규정으로. 그래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가진 사람. 자, 근데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자,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데 40 미만. 자, 그 다음에 건물 없이 토지만 가진 사람이 90제곱미터 미만, 이런 식의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규모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 소유자나 이런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정답이 이제 90하고 40이니까 1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이네요. 현금 청산하는 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현금 청산인데, 자,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 토지등 소유자.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손실보상 대상자가 됩니까? 90일 안에.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너무 좁은 토지나 너무 면적이 작은 건물을 갖고 있었을 때는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은 문제가 있죠. 자, 디귿번은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맞는데,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철회했을 때만 그 철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자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철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때는 손실보상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분양받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정상적인 철회가 되어서 손실보상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종료 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번만 맞는 거죠. 2번.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한 현금 청산. 자,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정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철회한 사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뒤에 문제가 한 9문제가 더 있는데, 이거 심화 문제라서 다음 강의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바로 또
자, 관리처분 계획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